왕실은 부와 권력, 특권을 약속할지 모르지만 궁전의 벽 뒤에서는 운명이 종종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를 엮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광기, 배신, 유배,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최후로 점철된 왕실 인물들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와 더 많은 것들을 탐험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는 19세기 벨기에로 돌아갑니다. 마리 샤를로트 아멜리, 오기스틴 빅투아르, 클레망틴 레오폴딘. 젊은 시절에는 더 간단하게 샤를로트 공주로 잘 알려진 그녀는 1840년 6월 7일 브리셀 외곽의 레이켄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새로 세워진 벨기에 왕국의 초대 국왕 레오폴드 1세였고 어머니 루이즈는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왕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외딸이었던 샤를로트는 벨기에 신생왕국의 외교적 유대를 다른 유럽 국가와 강화할 수 있도록 결혼할 것이 분명히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그녀의 미래 결혼이 그녀의 인생의 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 왕실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850년 말 샬롯이 10살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10월 그녀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샬롯의 양육은 왕실과 가까운 귀족 친구인 홀스트 백작 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샬롯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왕가 간의 약속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협상되었습니다. 1857년 7월 27일 샬롯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의 동생이자 황위 계승 서열이 높았던 25세의 막시밀리안 대공과 결혼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의 결혼 초기는 비교적 행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있을 때 샬롯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황실 궁정 및 그 의식을 능숙하게 소화하는 모습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현재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막시밀리안은 오스트리아령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의 총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들이 이후에 상실되자 두 사람은 아드리아 해안의 트리에스테 근처에 있는 새로운 거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상적인 시작이었지만 곧 멀리 멕시코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거칠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멕시코는 1821년 일련의 반란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는데 이 반란들로 인해 이베리아 국가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방대한 제국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멕시코 국가는 1822년부터 1823년까지 잠시 제국으로 세워졌지만 그 이후에는 공화국으로 통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치 내에는 항상 더 보수적인 정권을 세우려는 반대 세력이 있었고 이들은 멕시코 군주제나 새로운 제국의 수립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1860년대 초 이러한 경쟁하는 정치 세력들은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화선이 된 것은 멕시코 정부가 1840년대와 1850년대에 멕시코 미국 전쟁 같은 일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생긴 보채를 두고 여러 유럽 열강들과 멕시코 국가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멕시코가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자 1861년 프랑스, 스페인, 영국이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멕시코를 침공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은 곧 철수했지만 프랑스는 남아 있었고 프랑스 국가의 수장인 나폴레옹 3세 황제는 이제 멕시코 정치에 더 본격적으로 개입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샬롯과 그녀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61년 10월 보수적인 멕시코 정치인들 일부가 나폴레옹의 지원을 받아 막시밀리안을 멕시코 황제로 추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럽에 보냈습니다. 대공은 매우 적합한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유럽 왕가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16세기 멕시코가 처음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 스페인을 통치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막시밀리안과 샬롯은 멕시코의 황제와 황후가 될 수 있는 최고의 후보로 여겨졌으며 멕시코 보수파와 프랑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은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했으며 제안의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오랜 논쟁 끝에 1863년 10월 에야 황제가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샬롯이 막시밀리안에게 영향을 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대공녀는 이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이 시점에서 그녀는 막시밀리안과 자신이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통치자로서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매우 야망 있는 여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864년 봄, 젊은 부부는 아메리카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샬롯 공주로 태어나 결혼을 통해 샬롯 대공녀가 된 그녀는 이제 카를로타 황후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왕실 부부는 새로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정치 내의 많은 파벌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곧 새로운 제국을 지지하는 보수파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유주의자 및 공화주의자 연합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칼로타는 멕시코의 새로운 황후로서 중요한 일들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또한 칼로타는 스페인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술, 문학, 역사 등 멕시코 문화에도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1865년에는 유명한 마야 유적지를 보기 위해 유카탄 반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칼로타와 막시밀리아노는 1820년대, 즉 40여 년 전 멕시코의 첫 번째 황제로 군림했던 아고스틴 데 이투르비데의 후손인 이투르비데 가문의 2명을 양자로 들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없었던 칼로타와 막시밀리아노는 이투르비데 아이들을 이용해 만약 막시밀리아노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명확한 계승구도가 있음을 멕시코 정계에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막시밀리아노와 칼로타가 멕시코 내 일부 세력들로부터 받았던 지지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인해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끝나자 멕시코의 북쪽 이웃인 미국은 남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막시밀리아노에 반대하는 공화파를 지지했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 3세는 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특히 프로이센과의 전쟁 위협으로 점점 더 신경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의 관심을 멕시코에서 점차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막시밀리안과 칼로타는 이제 극도로 고립되었고 많은 지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절박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1866년 여름, 칼로타는 유럽으로 떠났고 막시밀리안은 멕시코에 남아 있었습니다. 칼로타의 임무는 유럽의 왕실 가문들 사이에서 그들의 대의를 위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칼로타는 8월에 파리로 향했지만 나폴레옹 3세와 여러 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막시밀리안을 다시 지원 얻도록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설득하지 못했고 프랑스 황제는 오히려 막시밀리안에게 퇴위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에서 칼로타는 로마로 향했고 그곳에서 교황 비오굿에 가 막시밀리안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이는 유럽의 가톨릭 강대국들의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또 한 번 실망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9월 말에 교황과의 아련이 허락되었을 때 그는 멕시코의 황제와 황후를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그와 함께 카를로타는 비극적으로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타는 유럽 임무 초기부터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징후들은 8월 파리에서 그녀가 나폴레옹 3세의 지지를 얻으려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처음 나타났고 이후 로마로 가는 길 몇 주 동안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던 농부가 암살자라고 확신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녀가 일종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로마에 도착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독살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음식이나 음료를 거부했고 점점 더 히스테리 발작, 광장 공포증,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쉬워졌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의 가장 특이한 행동은 교황의 바티칸 관저에서 술잔을 훔쳐 로마의 공중분수에서 물을 마시는 데 사용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멕시코에서의 일들은 그녀의 정신 상태에 도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전은
막시밀리아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점점 패배가 확실한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1867년 5월 그는 카레트로 시티에서 마지막 저항 끝에 붙잡혔고 1867년 6월 19일 총살형으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후 막시밀리아노와 칼로타의 짧았던 제국을 대신해 새로운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다시 샬롯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칼로타가 이러한 사건들을 정확히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1867년 여름, 그녀는 아드리아 해안 트리에스테의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멕시코 참사 전 그녀와 막시밀리아노가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샬롯은 그녀의 오빠인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국왕과 그녀의 시형인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그녀의 악화되는 정신 상태를 알게 된 후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였고, 또한 멕시코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은 1867년 6월 말에야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1860년대 후반 유럽 전역에서는 샬롯의 살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1867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는 샬롯의 정신적 쇠퇴에 관한 여러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해 8월 24일에 실린 한 보고서에서는 전 황후 샬롯이 심각한 멜랑콜리아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멜랑콜리아는 당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질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으며 특히 오늘날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또한 극심한 편집증을 보였으며 같은 보고서의 익명 저자는 샬롯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샬롯이 평가를 받는다면 그녀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편집성 죄연병으로 진단받았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는 심리학 분야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샬롯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샬롯의 질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든 간에 그녀는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868년 1월 샬롯은 마침내 남편의 처형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더욱더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샬롯은 약 400통의 편지에서 멕시코 제국 몰락 시 자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편지들은 그 수와 길이로 볼 때 편집증 발작과 그녀에게 제공된 보살핌으로 점철된 샬롯의 일상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샬롯은 가족에 의해 2명의 양아들과 함께 벨기에로 돌아왔고 두 아들은 모두 나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벨기에에서 샬롯을 위해 미에스 근처에 위치한 12세기 왕실 성인 부셔성의 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셔성에 머무는 동안 샬롯은 완전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성 안에서 보내며 가족 일부만을 방문객으로 맞이했습니다. 샬롯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산책을 하거나 자수를 놓고 카드놀이를 하며 축음기로 음악을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친척이나 하인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이 사실을 샬롯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샬롯의 시녀였던 헬레네 레이나흐 푸젠망 백작 부인은 샬롯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불운한 여성은 오랜 침묵에 잠기거나 반대로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상상의 대화 상대와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 토론들은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너무나 산만해서 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샬롯은 자주 혼란스러운 말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때때로 샬롯은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며 꽃병을 부수고 책을 찢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평온한 시기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샬롯은 부샬 성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고 시간이 지디게 이르면서 그녀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다시 시작할 시디케에 결국 샬롯은 1927년 1월 19일 86세의 나이로 폐렴과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마다가스카르 왕국으로 가봅시다. 훗날 마다가스카르의 여왕이 될 라나벨로나 3세는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라자 핀드라이티는 1861년 11월 22일 안타나나리보 근처의 암파리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868년부터 메리나 왕국을 통치한 라나벨로나 2세 여왕의 조카였으며
따라서 어린 라자핀드라이티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라자핀드라이티 공주는 왕실의 보호 아래에서 자랐으며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모는 19세기 동안 아프리카 전역에 퍼진 유럽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타운명한 학생이었던 공주는 어린 나이에 말라가시 혈통 귀족 계급인 안드리아나 출신 남성과 결혼했으나 이 남자 라트리모는 이후 독살로 의심드는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일은 라나벨로나 2세가 1883년 여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라자핀드라에티 공주가 21세의 나이로 이모의 뒤를 이어 라나발로나 3세 여왕이 되었습니다. 라나발로나는 19, 10세기의 정치적, 문화적 갈림길에 놓여있던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마다가스카르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권력이 없었고 경쟁하는 여러 민족과 소국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5세기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마리나 또는 호버족이 섬의 중앙고원에 들어와 그곳에 작은 왕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리나족은 곧 대규모 관계 체계를 정비한 덕분에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지역의 습지를 배수하고 관계논에서 벼를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작물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 번영하는 메리나 왕국은 더 많은 인구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강력한 관료 국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나 왕국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여왕이 주로 통치했는데 이는 유럽 기준으로는 특이한 일이지만 당시 인도양 지역 정치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 초기 통치자들 중 한 명인 라포이 여왕은 16세기에 마다가스카르 중앙고원에서 마리나 왕국의 지배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18세기 후반에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때 안드리아남 포이나마리나 왕, 즉 남포이나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한 최초의 마리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다마가 지휘한 군대는 섬의 구지대 대부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확장 과정은 이후 라다마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1810년에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왕국들을 조공국이나 봉신으로 만들면서 섬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을 메리나 왕조의 통치 아래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나 왕국이 그 힘의 절정에 다다르려던 바로 그때 외부로부터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마다가스카르의 접촉은 19세기까지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기후와 열대 질병의 만연으로 인해 이 섬은 유럽에서 오는 잠재적 방문자들에게 환영받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처럼 19세기에는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외진 지역들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은 두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지만 총과 산업기술을 가지고 온 유럽인들에게 빠르게 정복당하고 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유럽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디마는 후자의 선택을 했고 점차 마다가스카르에서 서구화와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자의 정책은 그의 아내이자 후계자인 라나벨로나 1세 여왕에 의해 빠르게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1828년부터 186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후계자들이 다시 한번 메리나 왕국을 현대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나라는 섬을 차지하기로 결정한 어떤 유럽 국가도 막아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83년 라나벨로나가 여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프랑스가 이 섬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마다가스카르에 존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여왕은 1883년 11월 22일 그녀의 22번째 생일에 즉위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말라가시 총리 라이넬라야 리보니와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19세기 동안 마리나 왕국이 서구화되면서
군주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점점 더 권한은 강요들로 구성된 내각 체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 몇 년 동안 라나벨로나는 주로 마리나 왕국에서 의례적인 역할을 맡았고 그녀의 새 남편인 총리 라이닐라 이아야 리보니가 주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초반의 라나벨로나에 대한 기록들은 두 세계 사이에 이상하게 끼어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실 의식에서는 그녀가 창으로 싸우는 군인들과 같은 전통적인 마리나 사회의 장식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적으로는 유럽 궁정 사회의 많은 부분에 익숙해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드놀이를 했고 내가페이의 바느질이나 최근에 뜨개질하고 있는 작품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대부분의 옷을 파리나 런던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영향들은 불길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대부분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마다가스카르를 식민지화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남아프리카의 희망봉과 인도 아대륙 사이 인도양의 해상 교통로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이 섬은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1861년부터 1863년까지 통치했던 라다마 2세에 의해 이른바 랑베르 헌장에 따라 마다가스카르의 광물 자원과 삼림을 개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정부가 1880년대 초에 이 특권을 철회하려고 시도하자 이 조치는 라나벨로나가 왕위를 계승하던 시기와 맞물려 프랑스의 마다가스카르 군사 개입에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프랑스 호바 전쟁은 이후 1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1차 프랑스 호바 전쟁 또는 제1차 마다가스카르 원정은 1883년 프랑스가 소규모 함대를 아프리카 섬으로 파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후 통첩이 전달되었고 원정군은 동해안을 폭격하고 토아메 신화를 점령했습니다. 이 상황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1886년 1월에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마리나 정부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프랑스 대표가 안타나나리보의 라나발로나 궁정에 상주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제1차 프랑스 호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라나벨로나는 이 조약을 회피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나 정부는 독립을 지키기 위해 당시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에게 청원서를 보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확장 시기에 막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90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를 프랑스의 영향권으로 인정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파리 정부는 런던이 마다가스카르 북서쪽에 위치한 잔지바르 섬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따라서 마리나 왕국은 고립되었고 1890년대 중반 프랑스의 도전을 다시 받았을 때 의지할 만한 강력한 동맹국도 없었습니다. 1894년에 발발한 두 번째 마다가스카르 원정 또는 제2차 프랑스 호버 전쟁의 구실은 라나벨로나 3세 정부가 1886년 조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894년 말 소규모 프랑스 해군 원정대가 투아메시나 항구를 포격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1895년 초여름 약 2만 명의 프랑스군과 보조병으로 구성된 대규모 원정군이 도착했습니다. 이어진 전쟁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습니다. 프랑스군과 라나벨로나의 군대 사이에는 직접적인 전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 수천 명이 타이포이드열과 말라리아를 포함한 드문 열대성 질병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 더위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 원전은 알제리와 아프리카 출신의 병력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다가스카르의 기후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895년 여름 원정대의 도착이 섬 전역에서 마리나 통치에 맞선 지역 반란을 촉발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초췌한 프랑스 군대가
안타나나리보 수도를 포위하고 현대식 대포로 도시를 포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라나벨로나 여왕과 그녀의 배우자이자 총리가 한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1895년 10월 1일 마리나 왕국과 프랑스 사이에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어 마다가스카르 섬은 사실상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나벨로나 3세 여왕이 계속해서 국가의 여왕으로 남을 수 있었고 마리나 정부도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단지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은 프랑스 식민지 행정관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왕과 그 정부에 대한 관대한 조치의 예외는 그녀의 남편이자 총리인 브라이닐라 이라본이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라나벨로나 역시 곧 마다가스카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망명조약이 체결된 지 몇 달 만에 프랑스의 지배에 반대하는 대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맨델란바 반란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로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사고화와 기독교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반란은 여왕을 지지하거나 여왕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란은 파리의 본국 정부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왕은 폐위되었고 마리나 왕국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으며 프랑스 공화국이 섬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마다가스카르의 군사정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라나벨로나는 이제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약 550km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 라우논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녀는 14살의 조카 라자 피난드레아 마니트라를 포함한 여러 친척들과 함께 이곳으로 보내졌는데 라자 피난드레아 마니트라는 프랑스 군인의 사생아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출산 직후 사망하자 전 여왕은 그 아기 딸을 입양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서 라나벨로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대 중반에 두 남편을 잃은 라나벨로나는 양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망명 중이던 임시왕실 가족은 곧 다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890년대 후반 프랑스는 수단 지역을 두고 다시 영국과 갈등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나벨로나를 마다가스카르와 너무 가까운 섬에 두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영국인들이 프랑스인을 섬에서 몰아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라나벨로나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음모를 꾸밀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899년 2월 라나벨로나 일가는 모두 라우논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로 지구의 거의 반바퀴를 돌아 이송되었습니다. 라나벨로나는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알제리의 알제에서 그녀는 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전직 여왕은 별장과 가사 도우미들, 그리고 상당한 수단까지 제공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몇 년간 정기적으로 파리 방문을 허락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서구화된 생활 방식에 매우 잘 적응했지만 라나벨로나는 결코 자신의 고향을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프랑스 정부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창원했지만 이러한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녀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른 죽음이 그럴 가능성마저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1917년 5월 23일 그녀는 55세의 나이로 심각한 색전증, 즉 혈전으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알제리에서 묻혔지만 1938년에 그녀의 유해가 발굴되어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왔고 결국 그녀가 유배를 떠난 지 40여 년 만에 고국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명에 의해 여왕이 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된 사랑받는 공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웨일스의 샬럿 오거스타 공주는 1796년 1월 7일 런던의 칼턴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지 웨일스 왕세자, 즉 영국 왕위의 계승자였습니다. 왕위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지는 30대가 될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고 자신의 후계자를 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지가 평민이자 가톨릭 신자인 마리아 피츠 허버트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지는
언젠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의 배우자는 영국 왕위를 계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지는 1780년대 후반과 1790년대 대부분을 결혼하지 않은 채 피치 허버트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조지는 결국 1795년 봄에야 아버지가 결혼해서 후계자를 두라고 한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는 자신의 사촌이자 독일의 공주인 브런주익의 캐롤라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와 캐롤라인은 관계의 시작부터 서로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795년 4월 8일에 결혼했습니다. 조지는 나중에 그들이 부부로서 단 3번만 함께 잠자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그들 결혼 초기에 있었습니다. 샬럿은 그들의 아주 짧은 성관계의 결과로 태어났으며 그녀는 부모님의 결혼식 날로부터 거의 정확히 9달 후에 태어났습니다. 샬롯이 태어난 다음 날, 조지 왕자는 갓 태어난 딸을 어머니와 떼어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아버지가 20년간 계략을 꾸미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샬롯은 계속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무렵 조지 왕자와 그의 아내 캐롤라인은 이미 따로따로 살고 있었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자는 다시 마리아 피처 허버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자신의 집에서 자랐으며 그녀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엘긴 백작 미망인이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이것은 18세기 영국 왕족 자녀들에게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특이한 점은 샬롯이 어린 시절 부모님을 함께 찾아뵙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샬롯은 런던과 영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각각의 집에서 부모님을 따로따로 찾아가야 했으며 조지 왕자는 별거 중인 아내가 딸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왕자는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샬롯의 할아버지이자 국왕의 아들인 조지가 샬롯과 캐롤라인의 만남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종종 막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왕자는 심각한 도박 문제로 인해 자주 빚을 졌고 빚을 갚기 위해 왕에게 돈을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아버지의 뜻에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지 왕은 아들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손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샬롯의 아버지는 점점 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외모가 점점 더 아내 캐롤라인을 떠올리게 했고 런던에 있는 딸의 존재는 계속해서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804년 왕 자신이 샬롯의 양육권을 맡겠다고 제안했지만 조지는 이를 막았습니다. 샬롯이 왕과 왕비의 보호를 받게 되면 어머니와 너무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샬롯은 계속해서 워릭하우스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교육은 엑서터 주교 존 피셔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감독 아래 공주를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과목의 가정교사들이 글쓰기, 역사, 종교, 문학, 라틴어, 그림, 음악, 무용을 교육했습니다. 그녀의 가정교사와 여러 가정교사들은 편지에서 어린 공주가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말하는 활기찬 아이로 자라고 있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샬롯의 부모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특히 어려웠는데 이는 샬롯이 아버지의 유일한 적합한 상속인이 되었고 부부가 더 이상 다른 자녀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가 되었고 이는 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녀의 할아버지인 조지 3세 왕이 오랜 세월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3세 왕의 광기라고 흔히 불리는 이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1780년대 중반부터 조지 3세 왕은 심한 기분 변화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며칠씩 조증 상태를 보이다가 곧 우울증에 빠지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힘없이 말을 하기도 했고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걱정스러운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조지 3세는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면 다시 회복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의학 지식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왕이 정확히 어떤 병을 앓았는지의 죄인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대의 가장 신뢰받는 평가에 따르면 급성 포르피린증이라는 간 질환으로 이 질환은 혈액 내의 화학물질이 축적되어 결국 몸을 중독시키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점점 심해지는 심리적 불안정과 다른 질환들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788년에 심각한 발작에서 회복하여 다시 국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또다시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왕실 가족과 영국 정부의 핵심 인물들의 마음에서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샬롯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만약 그녀의 할아버지가 다시 무능력해진다면 그녀의 아버지가 사실상 왕이 되고 그녀는 왕위 계승 서열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샬롯이 아직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마자 그녀의 결혼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810년 조지 왕은 마지막 치매 증세에 빠졌습니다. 그 증세는 10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1820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 날들은 오랫동안 세상을 떠난 친구들과 혼자 대화를 나누며 보냈습니다. 당시 그의 의사들은 그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왕자는 이제 영국의 섭정이 되었고 사실상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10년대는 섭정 시대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샬롯은 할아버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녀를 아버지의 음모로부터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샬롯은 아직 1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810년대의 정치적 음모에 점점 더 큰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1810년에 조지 왕자가 섭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공식적으로 갖게 되자 그는 14세 딸의 서신을 제안하고 어머니와의 만남도 2주에 한 번씩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통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샬롯 공주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는 평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조지 왕자가 섭정이 된 직후 런던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왕자가 국왕이 재위 기간 동안 주로 지지했던 더 자유주의적인 의회 그룹인 휘그당 정치인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에서 오페라에 참석했을 때 샬롯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정치적 성향을 공유했기 때문에 휘그당의 지도자인 그레이경을 향해 일부러 손키스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중들은 이 모습을 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샬롯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안에 제공되는 돈도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페라에 참석할 때는 외진 뒷자리에 앉으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아버지가 가혹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점점 더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한편 1812년쯤에는 샬롯이 드물게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환호하는 군중들이 그녀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이때쯤 샬롯은 16세가 되었고 그녀의 결혼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결혼은 영국이 다른 왕가와 동맹을 맺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1790년대 이후로 영국은 거의 끊임없이 프랑스와 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의 혁명공화정부가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테의 정권이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에 의해 여러 나라에서 축출되었던 왕가들은 곧 다시 복권될 예정이었고 조지 왕자는 그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오란의 왕가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샬롯은 북서 유럽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란의 공자 비렐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샬롯은 1813년 12월에 마지못해 그 공자와 결혼하는 데 동의했지만 1814년 이른 봄이 되자 그녀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만약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이후 네덜란드에 머물게 될 것이고 영국에 거의 남은 동맹이 없는 어머니는 완전히 아버지의 처분에 맡겨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약혼을 파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조지 왕은 평소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는 샬롯의 하인들을 해고하고 그녀의 재정도 더욱 제한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하인들 중에는 샬롯의 평생 동반자였던 코넬리아 나이트처럼 어릴 때부터 알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샬롯을 윈저스페에 있는 크랜본 로지로 추방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오직 한 명의 방문자, 즉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어머니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샬럿의 어머니는 영국을 떠나 독일로 돌아가는 다소 고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가 지난 18년 동안 사실상 그녀에게 바라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조지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었고 그 결과 샬럿은 아버지로부터 훨씬 더 GDK 나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고립에서 벗어나 1814년 8월 말 웨이머스의 바닷가로 갔습니다. 샬럿의 행렬이 멈출 때마다 많은 환영 인파가 그녀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가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자 샬럿 공주 만세, 유럽의 희망이자 영국의 영광이라고 적힌 조명 장식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영국 국민들이 샬럿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미 그녀를 미래의 여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15년 이르자 샬럿은 또 다른 젊은 귀족 구혼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814년 어느 시점에 샬럿은 런던의 파티에서 작센 코브르크 잘펠트 가문의 레오폴트 왕자를 만났습니다. 레오폴트는 샬럿을 자주 찾아오며 두 사람은 서로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곧 약혼이 이어졌고 1816년 5월 2일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으며 런던 거리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젊은 왕실 부부는 서리의 클레어몬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복한 결혼이었고 샬럿은 여전히 영국 대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817년 샬럿이 임신했을 때 그녀의 과거 고난이 마침내 끝나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습니다. 임신은 순탄하지 않았고 11월 초에 샬럿은 진통에 들어갔습니다. 이 진통은 50시간이나 지속되었고 결국 사산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곧 비극이 겹쳤습니다. 출산 몇 시간 후 샬럿은 심하게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복부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산후출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샬럿의 주치의인 리처드 크로프트 경은 그녀의 몸이 차가워진 것을 보고 레오폴드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남편이 깨워져 그녀의 방으로 왔을 때는 이미 샬럿은 숨져 있었습니다. 사랑받던 공주 샬럿은 겨우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죽음은 대중의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도의 분위기는 너무나 깊어서 리넨 상인들은 검은 천이 동이 났고 상점들은 2주 동안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들조차도 옷에 검은 완장을 달았습니다. 헨리 브룸은 공주 샬럿의 죽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정말로 영국 전역의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샬럿은 1817년 11월 19일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 발치에 아들을 둔 채 묻혔습니다. 그녀의 주치 리처드 크로프트는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아 몇 달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또한 직계 계승 라인을 끝내게 했습니다. 조지 왕자는 다른 적자가 없었고 그와 캐롤라인이 이혼하고 재혼해서 더 많은 후계자를 두지 않는 한 이제 조지 왕자가 사망하면 계승권은 조지 3세의 다른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조지 3세에게는 살아있는 적자 자녀가 12명이나 있었지만 적자 손주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 공작들 사이에 후계자 탄생을 위한 결혼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조지 3세의 적자, 손주들 대부분이 샬럿이 사망한 이후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조지 3세가 1820년에 사망한 후 조지 왕자는 공식적으로 조지 4세로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는 1830년까지밖에 이어지지 않았고 그때 그의 남동생 윌리엄이 윌리엄 4세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역시 적법한 후계자가 없었고 결국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1837년에 왕위는 젊은 빅토리아 공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지 3세의 넷째 아들인 켄트 공작 에드워드 왕자의 18세 딸이었습니다. 따라서 샬럿이 1817년에 죽지 않고 후계자를 낳았다면 유럽의 할머니로 알려진 빅토리아 여왕은 그리고 영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기를 통치한 그녀는 결코 영국의 여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샬럿은 오늘날 잘 기억되지 않지만 그녀가 더 오래 살았다면 영국과 유럽의 역사가 매우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가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의 공포정치 시대는 왕족, 귀족, 심지어 평민들까지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극심한 폭력과 비극의 시기였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절친도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1749년 9월 8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마리 테레즈 루이즈 드 사부아 카리냐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카리냐노의 루이 빅토르와 헤르스 라인펠트로 템베르크의 크리스틴의 딸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유럽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는 풍성한 금발머리를 가진 예쁜 얼굴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한번 머리끈에서 풀리면 머리카락이 발끝까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공주는 매우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독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시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와 단테 같은 유명 작가들의 책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독서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였고 그녀는 자신의 방대한 개인 도서관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교육과 집안의 부유함은 결혼에 있어서 그녀에게 좋은 입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767년 퐁티에브르 공작은 자신의 아들 랑발 왕자의 혼처를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루이 15세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은 동의하며 사보이 공주에게 관심을 돌리라고 제안했습니다. 랑발 왕자는 사보이 공주의 초상화를 보여받았고 그녀는 겨우 17세의 나이에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1월 30일 프랑스의 몽페로에 도착했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든 호기심 많은 표정의 젊은 남성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공주는 곧 이 사람이 자신의 미래의 남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나중에 가르시 백작의 저택에 있는 샤토드 낭지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람발 공주는 남편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였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궁정은 스캔들로 악명이 높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는 또 다른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베르사유 궁정에 소개되어 많은 호의를 얻었지만 그녀와 남편 사이의 관계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왕자는 두 명의 여배우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마리 공주는 남편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위로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21세가 되기도 전에 1768년에 성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더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공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베르사유 근처 랑부에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시아버지가 퐁티에브르 공작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공주를 매우 아끼며 자신의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절의 서약을 하고 수녀가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비록 수녀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평생 남편에게 충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그녀는 시아버지와 함께 그의 많은 자선 사업을 완성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공작은 가난한 이들의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마리 드롬발은 퐁티에브르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슬픔에서 회복했지만 여전히 일련의 우울한 순간들을 겪었고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770년 도팽 루이는 오스트리아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와 결혼했습니다. 루이는 불과 4년 후인 1774년에 왕위에 올라 루이 16세가 되었습니다. 궁정에서 한동안 지낸 후 마리 앙투아네트와 롬발 공주 사이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공주를 새로운 마음의 벗으로 삼았고 이듬해인 1775년에는 공주가 왕비의 궁정 총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롬발 공주는 왕비가 여러 번 외출할 때나 많은 파티에 참석할 때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퐁티에브르 공작은 왕과 왕비의 생활 방식에 굴복했고 심지어 외국 왕족을 초대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왕세자와 덴마크의 국왕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었고 롬발 공주가 그의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정은 수많은 무도회와 파티가 열리는 곳이었으며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모든 화려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이 14세는 유명한 프랑스 조경가 앙드레 르노트르를 고용해 베르사유의 2000에이커를 재설계하게 하면서 거의 국가 전체를 파산시킬 뻔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 때문에 루이 16세는 국가의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앙노베르 자크 투르고를 고용했습니다. 투르고는 일반 국민들에게 재정적 자유와 부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이 16세에게 파산도, 세금 인상도, 차입도 원하지 않는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투르고 자신은 군주제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한 군주제를 지지했습니다. 새로운 법과 규정이 시행되면서 루이 16세는 브르타뉴 지역이 이전에는 다소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신분을 더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왕은 반발이나 반군주제 정서를 잠재울 신뢰할 만한 외교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퐁티에브르 공작을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지목해 불러들였습니다. 프린세스 드 롬발은 1774년 12월 17일 그와 함께 렌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지역 방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프린세스 드 롬발 본인도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린세스 드 롬발은 베르사유 궁정에서 2달 동안 자리를 비웠고 마리 왕비는 그녀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프린세스가 예상보다 며칠 일찍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기쁘게 들은 마리 왕비는 프린세스에게 곧장 베르사유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린세스 드롬발이 베르사유에 들어서자 그녀는 마리 왕비가 자신이 가장 자주 머무는 방에 유리판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리 왕비와 많은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프린세스의 생각과 관심사는 점점 딴 데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미신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성향은 프린세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호기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생제르맹 백작은 수세기 동안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만났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롱디 포포드 세느부아는 동물 자기력 연구를 도입했습니다. 벨리파 레비는 뛰어난 현자였고 알렉세이 뱅상 샤를 베르바시에드 테르네부디 땡은 유명한 악마학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드롬발 공주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에 매료되어 있었고 카드 점술가 마담 레노지디 게이몬과도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웨일스 혈통의 점성술사이자 점쟁이인 미시즈 윌리엄스와도 교류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 대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공주가 프리메이슨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1777년 그녀는 로지드 크랑드르의 회원이 되었고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회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1년 그녀는 메르로지 데 코르세스 다도프 시옹의 그랜드 미스트리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1775년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나라의 수확량은 극히 적은 곡물만을 거두었고 곧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실의 일부러 곡물 비축분을 자신들만을 위해 숨겨두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민중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약탈자들이 거리를 활보했으며 농부들은 약탈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곡물을 훨씬 낮은 가격에 팔도록 강요당했습니다. 4월과 5월 내내 북도들은 밀가루 전쟁으로 알려지게 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1778년 공주는 부모님 2분 모두를 잃으면서 다시 한번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1785년 프랑스 국민들은 왕자와 그들이 누리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고 한편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불행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아야 했고 그 대상은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그녀는 배중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86년부터 1789년까지는 공주에게 비극이 없는 시기였고 호레이스 월폴이 쓴 편지에 따르면 공주는 1787년 중반에 영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나라를 운영하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개인 소장품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다이아몬드와 다른 사치품에 많은 돈을 쓰는데 더 관심이 있었고 갚지 않은 도박빚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 왕은 베르사유에서 삼부회를 소집했는데 삼부회는 1614년 이후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주들과 부유한 귀족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변호사와 교사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 중산층은 회의에서 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군주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어떤 규칙이나 정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1789년 6월 20일 삼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근처의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헌법 제정에 동의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자신들만의 의회인 국민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일부 귀족들과 성직자들도 새로 결성된 의회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지만 평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빵값은 여전히 비쌌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렸습니다. 왕은 국민의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던 것으로 알려진 장관마저 해임했습니다. 완전히 분노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한이 집회에 모여 약 8천 명의 시위대와 함께 바스티유 요새를 습격했습니다. 왕의 부하들은 요새 습격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스티유의 총독은 시위대에게 열쇠를 넘겼지만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수백 명의 죄수들을 가두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이 찾던 사람을 붙잡았고 분노에 휩싸여 총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농민들이 왕의 절대 권력에 맞서 반란을 일으켜 승리한 최초의 일이었고 그들은 그 승리에 힘입어 더욱 고무되었습니다.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루이 역시 자신이 파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바스티유를 되찾으려는 어떤 생각도 빠르게 배제되었습니다. 루이 왕이 국민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왕실 가족은 튠르리 궁전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국민들은 왕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강했던 왕과 왕실 가족은 프랑스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계획은 오스트리아에 도착해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이자 현재 오스트리아의 황제인 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791년 6월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바렌에서 저지당했고 마차에 태워 파리로 다시 끌려왔습니다. 1791년에 드렁발 공주는 체포를 피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한번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 플래넘, 옥스퍼드, 베스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보호를 구하러 나선 듯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공주가 직접 도착해 다가오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여왕은 공주를 매우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지 3세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프랑스 왕실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며 거절했습니다. 프랑스의 왕은 공주에게 상황이 너무 끔찍해졌으니 돌아오지 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여왕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니 저는 반드시 여왕님의 곁에서 살든 죽든 함께하겠다고 답장을 썼습니다. 그녀는 에익스라 샤펠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왕의 곁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회에는 왕당파를 동정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가족이 파리로 다시 끌려간 후에도 베르사유에서 그들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프린세스 드 롬발은 여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국민들은 그녀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동조하며 접촉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1792년 8월 10일 군주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프린세스 드 롬발은 마리 앙투아네트와 함께 템플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8월 19일 라포르스 감옥으로 이감되었습니다. 프린세스 드 롬발은
군주제와 자신의 절친인 프랑스 왕비를 비난하는 선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9월 3일, 그녀는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재판 후 감옥 밖으로 끌려 나와 분노한 군중이 휘두르는 무기에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녀는 머리와 눈을 맞은 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피가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그 후 머리를 강하게 맞아 의식을 잃었고 군중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장면들 이후 그녀의 머리는 잘려서 창에 꽂혔고 군중은 그것을 마리 앙투아네트의 간방 앞에 내세워 행진했습니다. 그녀의 자선과 친절한 행동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친구였고 다르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는 14세기 초 스페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네스 데 카스트로는 1325년경 스페인 북서부 중세 시대의 포르투갈 바로 북쪽에 위치했던 갈리시아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리시아는 당시 스페인 중부, 북부, 서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카스티아 왕국으로부터 준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많은 귀족들이 카스티아 궁정으로 모여들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출생에 대한 정확한 정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리시아의 레모스와 사리아의 영주였던 페드로 페르난데스 데 카스트로의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알론카 로렌소 데 발라다레스였으며 레모스와 사리아의 영주의 정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귀족인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네스는 어릴 때부터 사생아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고 이러한 점은 훗날 그녀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네스의 가문은 갈리시아와 포르투갈의 왕가의 후손이었으며 또한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등 다른 스페인 왕국의 유력 귀족 가문들과도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친할머니는 카스티아 귀족 여성인 비올란테 산체스였으며 울세로, 오임브라, 비아마르틴 데 발데오라스의 영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1284년부터 1295년까지 카스티아의 왕이었던 산초 4세의 서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데카스트로 가문은 이베리아 반도 전체에서 가장 인맥이 넓은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네스는 고향인 갈리시아에서 자랐으며 젊은 귀족 여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배웠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는 라틴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자신의 손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반도 전역에서 다양한 스페인어 방언이 사용되던 때였으며 이네스는 이러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방언의 뉘앙스를 익혀야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 이네스는 카스티아 궁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궁정은 고정된 거처가 없었지만 종종 부르고스라는 도시에 자리 잡곤 했습니다. 1340년에 이네스의 미래를 결정짓고 이후 그녀를 유럽 역사상 유명한 인물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카스티아의 고위 귀족 여성인 콘스탄사 마누엘이 포르투갈의 왕세자이자 왕위 계승자인 페드로와 결혼했습니다. 콘스탄사 또는 콘스탄스는 1330년대에 스페인 북서부의 여러 궁정에서 이네스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포르투갈의 미래왕의 아내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리스본으로 떠날 때 이네스도 그녀와 함께 시녀로 보내졌습니다. 따라서 이후 몇 년 동안 이네스의 주요 임무는 새 공주를 즐겁게 해주고 그녀와 포르투갈 왕실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콘스탄사의 새 남편인 페드로 왕자는 곧 새 아내가 아닌 이네스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1342년이나 1343년쯤에는 두 사람이 혼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포르투갈 궁정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비록 페드로와 콘스탄사가 1340년대 초에 자녀를 두었지만 1342년 4월에 딸 마리아가 태어났고 이어서 1344년과 1345년에 두 아들 루이스와 페르난도가 태어났습니다. 페드로가 결혼의 의무를 다하고
왕실의 계승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아내가 아닌 이네스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페드로의 아버지인 알폰수 4세 왕은 곧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불안해했습니다. 첫째로, 이는 아들을 콘스탄사와 결혼시키면서 매질을 했던 정치적 유대에 손상을 줄 위협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아들, 즉 미래의 왕이 이네스의 갈리시아 친척들과 동포들을 지나치게 편애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포르투갈 궁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포르투갈 왕실이 이웃 국가들을 경계하던 시기에 정부 중심부에서 강력한 파벌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중세시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거의 12개에 달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중 많은 왕국들이 이웃 국가들, 특히 카스티아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정의 정치를 통제하고 싶었고 페드로가 이네스에게 집착해 갈리시아 출신 간섭자들이 국정에 영향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콘스탄사 자신도 1340년대 초에 남편과 이네스를 떼어놓으려고 시도했는데 이네스가 그들의 딸의 대모가 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이네스를 그들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었고 페드로가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양심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 알폰수 왕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폰수 왕은 페드로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1344년에 이네스를 포르투갈 궁정에서 추방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페드로는 단순히 갈리시아와 카스티아 궁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페드로와 이네스가 여기저기서 몰래 만나는 것보다는 이네스를 리스본으로 다시 데려와서 그녀와 페드로를 감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345년 말 상황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콘스탄사와 페드로의 둘째 아들인 인판테 페르난도가 1345년 10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 난산이었고 콘스탄사는 출산 후 병이 들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그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11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또 다른 딸 마리아를 출산한 후 1349년에 사망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그녀가 실제로 1345년 11월에 어느 수녀원으로든 보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곤란한 상황입니다. 페드로는 이네스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이네스도 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콘스탄사의 죽음 이후에 이네스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알폰소 왕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똑같이 단호했습니다. 그 이유 중 큰 부분은 이네스가 아버지의 정부에게서 혼외로 태어난 사생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결혼식이 열리는 것을 막으려는데 매우 단호했습니다. 비록 이네스를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었지만 페드로와 그녀는 이제 함께 퀸버러에서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이네스의 의붓 형제들과 친척들은 페드로에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폰소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포르투갈이 스페인 왕국들의 분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와 이네스가 콘스탄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페드로의 적자 자녀들을 계승서열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면 포르투갈에서 내전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1355년에 왕과 그의 아들 사이에 10년 동안 적대감이 커진 끝에 왕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동기는 아마도 페드로와 이네스 사이에서 태어난 베아트리스 1347년생, 주앙 1349년생, 그리고 데니스 1354년생과 콘스탄사와의 자녀들보다 계승서열에서 앞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54년 말 데니스가 태어난 직후 그는 이네스를 살해하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은 1월 7일에 실행되었고 3명의 암살자 페드로 코엘료, 알바로 곤살베스, 그리고 요고 로페스 파체코가 이네스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이네스는 코임브라의 산타클라라 아벨라 수도원에서 자신의 어린아이 앞에서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살인과 관련된 한 가지 신화에 따르면 암살은 수도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처에 있는 퀸타다스 라그리마스라는 영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그 영지에 있는 폰치다스 라그리마스라는 분수는 그녀의 피로 물들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전설에 따르면 이네스의 유령이 그 영지의 땅을 떠돌며 자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잃어버린 연인 페드루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페드루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후 분노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맹세했고 그녀를 죽인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 포르투갈의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은 페드루의 어머니인 여왕이 휴전을 주선할 때까지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느 정도 화해했지만 1357년 5월에 노왕 아폰수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왕실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페드루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1354년에 이네스와 비밀리에 결혼했다고 밝혔고 이로써 그녀가 합법적인 왕비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메스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어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게 했고 그녀를 궁정으로 데려와 왕좌에 앉혔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모인 모든 귀족, 궁정신하, 하인, 대신, 대사 등 앞에서 페드루는 죽은 연인에게 포르투갈의 왕관을 씌워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인 귀족들에게 앞으로 나와 자신의 왕비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시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왕실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왕이 된 페드루는 이네스의 시신을 알코바사로 옮겨 왕립 수도원에 다시 매장하게 했습니다. 페드루는 사후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무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후의 심판 때 서로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덤의 대리석에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처리된 후 피터는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살인자들은 왕이 자신들을 죽이길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1361년에 그는 쿠에유와 곤살베스를 찾아내어 그들의 심장을 찢어내는 방식으로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심장에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겼으니 진짜 심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페스 파체코는 도망쳐서 몇 년 후인 1383년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1361년에 페드로는 이네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합법화했습니다. 모든 자료에 따르면 페드로 본인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실제로 결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문제를 만듭니다. 페드로는 짧은 통치 끝에 1367년 46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그는 콘스탄사와의 결혼에서 태어난 장남이 뒤를 이어 페르디난드 1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1383년 10월 37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페르디난드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적통자녀인 10살 딸 베아트리스만이 남아 왕위 계승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페드로와 이네스의 장남인 주앙 드 포르투갈, 발렌시아 대 캠퍼스 공작이 왕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 왕위 계승 위기는 30년 전 페드로와 이네스의 관계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또 다른 경쟁자가 왕위를 계승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주앙 드 아베스, 즉 1357년에 페드로와 또 다른 여성 테레사 로렌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이네스가 살해된 후 페드로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위 계승 위기는 해결되었고 아베스 왕가는 이후 200년 동안 포르투갈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네스트 카스트로의 인생 이야기는 14세기 말과 15세기 동안 유럽 전역에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16세기 이후 유럽의 예술, 연극, 문학이 꼽히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꾸준히 다시 전해지고 재해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70년대에는 루이스 드 카몽이스가 쓴 유명한 서사시 루지아다스에 이 이야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루이스 드 카몽이스는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이자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영국의 여성 작가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는 18세기와 19세기에도 계속되어 이네스는 유럽 전역에서 쓰이거나 작곡되어 공연된 20편이 넘는 연극과 오페라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네스가 에즈라 파운드의 칸토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었으며 이네스와 페드로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TV 시리즈와 오페라 GK 시리즈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왕족들의 운명을 다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이들의 삶과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영상을 더 원하신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가턴 라이브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